그동안에 300번 넘게 이런 모임을 이어간다는 게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수는 좌파처럼 작당은 하기에는 개인적인 자질이 뛰어나고 해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클럽을 많이 만든다고 그럽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클럽 중심으로 이 보수적인 교양이나 이런 게 이어지는데 바로 한강 포럼이 한국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1945년생인데 아까 여상원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이 자리에는 1920년대생은 안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아마 1930년대생이 주력 계시고 그러면 80대신데 제가 결혼도 빨리 하고 기자 생활도 빨리 해서 어떤 모임에 가든지 항상 제가 최연소였는데 요사이는 제가 최연장자가 되는 모임이 많아졌는데 여기 오니까 다시 최연소가 됐습니다. 누가 그러기에 노인이 사라지면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80년, 80대, 70대, 80대 이상 되는 분이 가끔 이 부고에 오르는 걸 보면은 저분이 회고록을 쓰고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7, 80, 90대 되시는 분이 회고록을 쓰면 하나하나가 다 문학이고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꼭 회고록을 쓰고 가시라고 우리 지성한 선생님이 쓰신 반추라는 그 회고록을 제가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더구나 윤필용 사건을 제대로 다룬 최초 그리고 최후의 책일 겁니다. 다른 분은 쓸 분이 없거든요. 윤필용 사건이야말로 그 뒤에 1년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출발점이었거든요. 윤필용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 그 다음에 1974년 8.15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이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그 윤필용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실을 밝혀주셨는데 하여튼 저는 요사이 제일 즐거운 게 그동안 받아놓았던 회고록 받으면 대충 안 읽고 책장에 꽂아 놓았는데 다시 꺼내 읽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고록 쓰기 운동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에 이런 자리에 오시는 분들 오늘 만나서 다 표정들을 보시니까 그렇게 생생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이런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갖는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강조해달라고 우리 여상원 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70대, 80대 분들처럼 열심히 일하시고 또 행운이었죠. 근데 저는 1920년대생이 한국의 가장 위대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The Greatest Generation.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1920년대생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세대가 가장 위대한 세대라는 그런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30년대생부터는 20년대생, 10년대생이 그야말로 피, 땀, 눈물을 흘려서 만든 이 나라의 혜택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상 최장수국입니다. 거의 일본에 다가가고 금년간에 한국 여성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다고 합니다. 1등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이승만, 박정희 두 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1977년에 7월 1일부터 의료보험을 시작을 한 게 최장수 국가로 가는 건데 요사이 그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식 14일 하는데도 저렇게 생생한 게 한국 의료 덕분 아닐까요? 저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단식 그만하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런 실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이재명 씨를 노벨 의학상 후보로 추천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초인적인 정신력과 체력 아닙니까? 동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았던 노벨 평화상은 종목을 바꿔가지고 그 노벨 물리학상 받는 게 맞습니다. 햇볕을 비춰주었더니 북한이 외투를 벗어 던지고 개혁 개방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핵폭탄 만들었지 않습니까? 햇볕으로 핵폭탄 만들면 새로운 물리학 이론이 세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김대중 씨로부터 뭐 반환을 받든지 한 노벨 평화상은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박정희 대통령한테 줘야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제가 정기를 쓰고 하면서도 나이가 들면은 보는 관점이 항상 새로워지더라고요.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또 박정희를 생각했습니다. 미얀마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그 수많은 시위에 직면했으면서도 한 번도 발포 명령 내린 적 없습니다. 이 기록을 여러분들 자랑해야 됩니다. 그 18년 동안 미국에서 범법자를 향해서 경찰이 쏘아가지고 죽인 사람이 수천 명 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은 발포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세계 기록 아닙니까? 폭력 시위에 발포 명령 내리지. 부마 사태 취재 때는 제가 부산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망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정치적 암살 없잖아요.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 업적을 남겨서 이런 최장수 국가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검색을 했더니 예상했던 대로 푸틴, 김정은이 만나가 무기 거래를 한다고 하니까 야당이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나갔습니다. 무기 거래를 하도록 몰아붙인 게 윤석열 외교다. 한미일 동맹을 강화한 게 저들을 자극해가지고 저렇게 손잡도록 만들었다.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적임을 선언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안보 외교에는 여야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한국처럼 전쟁 중인 나라에서 어떻게 사사건건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뭐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에 주사파가 있었다. 그건 공개의 사실이죠. 근데 뭐 주사파가 무슨 철학파입니까?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김문수 씨는 문재인은 진짜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고소고발이 안 들어오잖아요. 김일성주의자. 즉 문재인 정권의 영혼은 김일성주의였다. 그걸 자꾸 우리 국민들이 외면하려고 그래요. 그걸 인정하려니까 너무나 끔찍하거든요. 끔찍한 사람들은 이제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사파라든지 진보라든지 좌파라든지 이런 말로 좀 순화시켜서 하는데, 직시를 하면은 즉 5년 동안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였잖아요. 문재인이 하는 모든 행동은 김정은 기준으로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걸 골라서 하고, 김정은이 싫어를 하는 사람은 감옥에 보내고, 공공연하게 겁도 없이 나는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을 문화인으로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상가로 존경한다. 김일성주의자를 사상가로 존경하면 본인은 김일성주의자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의 더불어는 신영복 말에서 나온 것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문재인 씨가. 그리고 퇴임 1년을 앞두고 박지원이 국정원장을 할 때 국정원의 정신을 새기는 원훈석에 신영복 글씨체를 가지고 원문을 새겼다. 국정원,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이걸 합치면은 거기에 김일성의 악령이 들어왔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회피하면은 이 문제를 제대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도 씁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의 정책은 김정은의 포화 노릇을 충실히 한 것인데, 의사로 비교하면은 뭐 적폐청산 운운하면서 감기 걸린 대한민국을 치료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두개골을 열어가지고 뇌수를 드러내고 거기에다가 김일성 영혼을 집어넣는 수술을 한 사람, 붉은 의사 문재인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붉은 의사 문재인, 뇌수에다가 붉은 칠, 그런 나라는 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발작 증세가 요새 하나씩 이제 들통이 납니다. 정율성이라는 북한군, 중공군 군가를 만들고 6.25 때 응원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을 광주에서 음악가라고 항일운동했다고 해가 동상을 만들고 거리 이름 만들고 드디어 공원 만드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걸 대부분의 국민들이 처음 알게 된 것 아닙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그걸 지적하니까. 그 다음에 홍범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가장 잘 쓴 글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쓴 홍범도가 말하는 홍범도. 그게 결정판입니다. 홍범도 논란은 그 글 하나로 끝난 거예요. 더구나 냉전이 끝나온 다음에 러시아 문서를 가지고 분석한 걸 보면은 홍범도는 독립군이라고 명명할 수가 없다. 왜냐? 철저하게 공산주의자 입장에서 빨치산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자주적인 독립군을 해체하는데 소련 측에 가담하고, 그 공로로 뭐도 받고, 그 다음에 소련 공산당원이 되어가지고 소련 공산당원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걸 최신 문서를 가지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아무도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송평린 칼럼, 홍범도가 말하는 홍범도, 골수 공산주의자다. 자, 이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아주 중요하고 명쾌한 지침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항일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독립운동이 아니다. 항일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항일운동 해가지고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는 사람도 있고, 한반도 왕조체제로 돌아가려는 사람은 없지만 대한민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려는 세력도 있었다. 우리가 독립운동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항일 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만 독립운동가다. 그러니까 항일 빨치산이라든지 공산주의자가 항일운동한 거는 독립운동으로 볼 수 없다.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 무장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쾌한 규정입니다. 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김일성이 항일운동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김일성이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공산주의자의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홍범도에 해당되는데, 그 소련 공산주의자의 흉상을 다른 데도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에 세워가지고 생도들이 거기에 경례 붙이도록 하면은 이게 대한민국이 발작한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뇌수술을 억지로 해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발작하는 거예요. 발작. 더구나 더 웃기는 거는 우리나라 잠수함 중에 이름이 홍범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소련 공산당원 이름을 딴 대한민국 잠수함이 지금 기어다니고 있는데 의뢰를 쏠 때 누구를 향해서 옵니까? 대한민국을 향해서 의뢰를 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름대로라면은
홍범도함이라는 잠수함이 어떻게 대한민국 해군에 있을 수 있는 애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붙인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붙인 이름이에요. 그때부터 홍범도는 독립운동 했으니까 공산주의자든 뭐든 그거 뭐 알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해군이. 근데 이 우리나라 해군이 또 뭐 문무대왕함, 광개토대왕함, 손원일함 뭐 이렇게 막 붙이는데 꼭 붙여야 될 이름 하나 안 붙이는 게 있어요. 김유신입니다. 삼국통일의 원훈 김유신 함은 없어요. 왜 그렇죠? 어느 기자가 해군에 물어봤습니다. 답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김유신은 동족끼리 싸운 사람 아니냐. 김유신은 동족끼리 싸웠으니까 해군 함정의 이름으로 붙일 수 없다. 이 말이 홍범도 정윤석 문제하고 딱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유신이 동족을 무찔렀다? 이거 맞습니까? 아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당나라와 힘을 합쳐서 백제 고구려를 쳤으니까 동족을 친 거 아니냐. 이거 맞습니까? 아니 삼국시대 7세기에 동족이란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때 민족주의가 있었어요. 그때 백제 고구려 신라는 다 적이고 다 외국이죠. 그게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마 말도 잘 안 통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거기에 7세기에 가짜 민족주의 기준을 딱 적용해가지고 신라는 백제 고구려를 쳤으니까 당의 힘을 빌려서 쳤으니까 민족 반역자다 하는 게 북한식 역사관 아닙니까? 신채호 같은 아주 거친 학문적인 논리가 전혀 결여된 이게 지금도 통하고 있는데 해군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해군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사고 구조에 가짜 민족주의 한꺼풀 더 드러내면 반일 종족주의죠. 이영훈 교수가 명명한 바 반일 종족주의가 들어갔고 반일 종족주의를 조종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김유신까지 모조리 반역자로 만드는 그 풍조 속에서 정율성 공원도 홍범도 함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오늘 제가 키워드를 민족사적 정통성은 뭐냐 그 키워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 나라, 국민, 민족이라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걸 제가 주제로 잡았습니다. 민족이란 말은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조선조에 민족이란 말이 없었어요. 민주주의란 말도 마찬가지죠. 명치유신을 하던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겁니다. 민족은 독일어로는 폴크, 영어로는 네이션을 민족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국민으로 번역했었어야 돼요. 유럽에서 폴크 네이션이란 말이 나온 시기는 19세기인데 19세기에 그동안에 수백 년 동안 분열되어 있었던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국가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독일어 하는 사람은 독일을 제국으로 뭉치고 오스트리아만 빼고 이탈리아어 하는 사람은 통일 이탈리아로 국가를 만드니까 이들 국가를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죠. 네이션 스테이트. 근데 이 네이션이나 폴크를 일본 사람들이 국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나라를 잃은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때는 국가는 없고 민족이란 말이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래서 민족이란 말을 낭만적으로 그리고 비과학적으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민족이 언제 생겼느냐?
민족이라는 개념은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같은 영역 안에서 비슷한 종족이 같은 말을 쓰면서 같은 정치 제도 하에서 같은 종교를 가지면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외세가 침략하면은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기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기는 과정에 한 1000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삼국 통일할 때는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 이거죠. 그게 1000년쯤 계속되니까 우리는 같은 편이다 하는 게 이게 민족 아닙니까? 그게 민족주의인데 이걸 가지고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는 이 역사관은 북한식 역사관이죠. 북한은 일찌감치 역사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이 역사관을 잘 조정하면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하여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부정하면은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정통성도 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두 개가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 고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만든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당나라와 7년 동안 나당전쟁을 벌여가지고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든 최초의 민족 통일국가 신라 그 신라가 대당 결전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아마 중국말을 쓰면서 동북 삼성이 아니라 동북 사성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민족이란 이 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쓰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즉 최초의 국민국가죠. 최초의 민족통일국가가 신라, 최초의 국민국가가 대한민국. 요게 우리 정통성의 양대 기준점입니다. 북한은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하면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신라의 정통 노선은 고려, 그 앞에 발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고구려, 발해, 고려, 조선, 북조선 이거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민족의 정통성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발해가 망하는 바람에 중국에 다 흡수되어 버리고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해의 문물이 그 뒤에 한국 역사에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유령과 같은 존재인데 북한은 발해를 키워가지고 그걸 통일신라와 맞먹는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통일신라기가 아니라 남북국 시대라 이렇게 또 가르치고 있어요. 통일신라와 발해를 어떻게 동격으로 놓습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격으로 놓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인데 발해는 우리 민족사의 지류입니다. 지류. 근데 이 지류가 말라버렸어요. 본류와 아무 관계 없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의 2단 세력은 지금 북한이죠. 이렇게 딱 정리하면은 신라의 삼국통일과 대한민국 건국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조건을 규정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이종찬 광복회 회장이 이 궤변을 늘어놓는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의 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좌파의 응원하에 상당히 좀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 이야기가 일제시대에도 나라는 안 망했다는 주장을 해요. 일제시대에도 나라는 있었다. 심지어 대한제국은 이제 일본에 합병되어 버렸으니까 3.1운동을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참 새로운 학설이에요. 새로운 학설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한다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고 이 정력 낭비인데, 이영훈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근사한 반박문을 쓴 게 있어가지고 제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 혼란이 있는 거예요. 건국은 뭐고 나라는 뭐냐, 국민은 뭐냐. 그래서 제가 영어로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라는 말, 여러분,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국가란 말이 없었어요. 국가 이것 또한 명지유신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국가. 그 전에 나라라는 말이 있었죠. 나라가 뭐냐 하면은 그 개념이 주는 의미는 이 국가란 뜻도 있지만은 국토 또는 국민, 그런 개념이 강해요.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칸츄리가 맞을 겁니다. 칸츄리. 국토 개념이 강하죠. 국토 개념. 국토로서의 나라는 있었죠. 일제시대에도 있었어요. 국토로서의 나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없었죠. 국가는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나라가 있었다면은, 그러면은 여권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그 무슨 대한제국 여권이 있었어요? 아니면 상해 임시정부 여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일제시대 때 조선 사람들은 국적이 일본 제국 국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있었다면서 그 나라가 마치 국가가 있었던 것처럼 호도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느냐? 첫째, 아니 상해 임시정부 만들어 놓고 독립운동은 왜 하느냐? 아니 나라가 있는데 건국이 됐다는데 독립운동하면은 그럼 분리주의자 아니면은 반역자 아닙니까? 그럼 독립운동이 반역 세력이 한 겁니까? 여기에 또 저들의 우리 이종찬 씨의 말이 상당히 먹히도록 만든 게 우리 헌법 전문입니다. 헌법 좀 87 헌법 전문을 개정할 때 대한민국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여 이래 나와요. 법통.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 헌법 다음 전문 개정할 때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할 때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주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반공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다 합쳐져가지고 거기에는 일제 때 고등문관 시험 쳐가지고 고위 관료로 일했던 사람도 있고, 일본 군인에서 군인으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만주군에서 근무했던 사람도 있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도 있고, 이걸 다 합쳐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운 거지. 상해 임시정부의 도통, 상해 임시정부가 출신들이 대한민국 건국의 주력이 아니었잖아요. 주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헌법 전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데는 딱 유리한 자료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구분해야 된다죠. 국가는 주권과 국민과 군대와 여권과 국토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네이션 스테이트, 국민국가는 1948년 8월 15일에 만들어진 거죠. 그걸 누가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가는 스테이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할 때 그 스테이트, 국민국가, 스테이트, 칸츄리와 스테이트의 차이. 그 다음에 네이션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걸 자꾸 민족이라고, 내셔널리스트라고 하면은 사실 그 국가주의자인데 그걸 민족주의자라고 그래요. 민족과 국민을 구분해야 되죠. 민족과 국민을 구분 안 해가지고 한국 역사를 망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김영삼 씨 아닙니까? 취임사를 하면서 어떤 동맹보다도, 어떤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망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념보다도 민족이 중요합니까? 이념이 민족보다 중요하지. 한국이 분단된 거는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잖아요. 정치 이념이 달라서 분단된 것이고, 미국이 통일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민족이 다르지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다 합의를 하고 있으므로 통일국가가 유지되니까
이념이 민족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국가가 민족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좌파 이념은 뭘 노리느냐? 국가를 부숩니다. 국가를 우습게 여기는 게 좌파 이념이죠. 그건 당연하죠. 좌파는 계급을 또는 당을 국가보다 더 위에 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 세력은 국가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국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연히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러나 좌익들은 국가를 부정하는 게 계급 투쟁론의 제1조니까 국가를 부정하면 자연스럽게 법치도 우습게 여기고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나 과학도 우습게 여기는데 문재명 세력이 하고 있는 짓이 딱 국가 부정입니다. 국가와 국군과 국익과 국민과 법치를 우습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파괴해야 자기 패거리들이 계속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우파와 좌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좌파는 권력 쟁취 집단입니다. 좌파의 가장 큰 도덕성은 권력을 잡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권력은 절대 내려놓지 않는다는 게 좌파의 힘입니다. 권력에 충실한 권력 쟁취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살인도 하고 사기도 치고 그래도 권력만 잡으면은 그 모든 수단 방법은 정당화된다 하는 이념으로 무장함으로 좌익 이념에 물들면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그러나 당당한 사기꾼이 되는 거죠. 당당한 거짓말하면 거짓말 해놓고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 깔고 돌아다니는 게 그게 좌익입니다. 그러나 우파는 어떠냐? 우파는 진실, 정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행동에 제약이 있습니다. 권력 쟁취를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좌우가 대결하면은 우파가 항상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사람하고 수단 방법 가리는 사람이 맞짱 뜨면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런데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악랄하고 투쟁적인 좌파를 이 정도로 누르고 여기에 우리가 그래도 형식상은 내수는 지금 뇌수술 붉은 의사의 뇌수술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형식상으로는 그래도 뭐 근사한 나라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참 불가사의합니다. 예, 불가사의.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 북한 러시아 욕을 안 하고 윤석열 정부 욕을 하는 그 사설을 쭉 읽어보다가 느낌이 내년 총선에서 이 민주당 세력, 반역 세력화한 민주당을 총선을 통해서 거의 소멸시키지 않으면은 이 후환이 점점 자라면은 그리하여 2027년에 다시 이런 좌익 정권이 들어서면은 대한민국이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악몽까지 다시 꾸게 됩니다. 내전이라고 하면은 참 끔찍한데 가장 피해자가 많이 생기는 게 내전 아닙니까? 내전은 다 총력전이거든요. 군인 대 군인이 싸우는 게 아니죠. 내전이라고 하면 1930년대 스페인 내전이 생각나는데 스페인 내전은 선거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좌파가 아슬아슬한 차이로 집권하니까 우파가 프랑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한 4년 동안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고 거기에 소련은 공화파를 편들고 이탈리아와 히틀러는
프랑코를 밀어주고 해가지고 서로 그런 참혹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내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영화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우리는 해밍웨이가 쓴 거.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하고 그 소설이 유명해서 그런지 스페인 내전 하면은 그 공산당이 주력으로 있었던 공화파가 정이고 프랑코는 완전 나쁜 놈이다. 더구나 프랑코를 히틀러가 도와주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90% 넘을 겁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상방이 다 학살한 건 똑같죠. 그런데 프랑코가 학살한 것만 부각이 되고 공화파들이 특히 그 스페인의 천주교를 그냥 작살내고 순회 죽이고 신부들 죽인 거는 다 묻혀버렸어요. 이게 바로 지식인들이 좌경화가 되면은 좌파가 나쁜 짓 한 게 다 덮여진다는 거죠. 지금 히틀러와 스탈린 누가 더 나쁘냐 하면은 아마 100명 중에 90명은 히틀러가 더 나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김일성이가 히틀러보다 훨씬 더 나쁜 놈 아닙니까? 히틀러는 유대인 죽이고 했지 자기 동족을 죽였어요. 김일성이는 일본 사람 죽였어요. 동족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나쁜 놈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왜냐? 지식인들의 좌경화 때문에 히틀러는 죽일 놈이 되고 사실은 죽일 놈이 맞죠. 그러나 히틀러보다 더 죽일 놈인 스탈린, 모택동, 체 게바라 같은 위선적 지식인 넌 영웅이 되고 김일성도 김정은도 김정일도 조정도의 그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식인들이 근본적으로 이 공산주의에 편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관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김용원 선생님의 초청에 의해서 작년에 한강포럼에서 이야기를 할 때 역사전쟁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념전쟁에서는 이겼다고 볼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사회주의 독재에 이겼다. 그러나 역사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전쟁에서 지면은 이념전쟁에서 이겨도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라는 문제의식을 제가 던졌는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역사전쟁의 지휘자가 됐어요. 그런 점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대통령은, 이렇게 이론 무장이 잘 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그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관이 결국은 이념이니까 그렇단 방식으로 외교도 하고 안보도 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나온 그 합의문 보면은 다 감동적인데 저로서는 제일 가슴에 찡한 게 바로 한미일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거. 더구나 일본이 공개적으로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지지한다. 이런 문서가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제 제가 마이니치 신문 서울 특파원을 오래 한 퇴직 일본 언론인과 만났어요. 이분이 만나자마자 한다는 이야기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하는 장면을 보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빛이 나더라. 사실 그 회담의 주역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한미관계를 정상화시키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이젠 됐다 해가지고 한미일 협조체제로 만든 것 아닙니까? 한미일 동맹이죠, 사실은. 아시아의 나토 같은 기구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 주역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이 특파원 이야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말은 자기도 한국말 잘하니까 8.15 연설도 듣고 미국 의회 연설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저 뱃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더라. 굉장히
무게가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일본 기자들, 일본 지식인으로부터 한국 정부 칭찬하는 말을 정말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제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만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도 잘 부른다고. 그래서 아메리칸 파이 부른 동영상을 쭉 보여주었더니, 아, 이거 처음 본다면서, 이야, 이렇게 잘 놀고 노래 잘 부르는 대통령을 가진 한국 사람 참 행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메리칸 파이 부른 그 장면 한번 다 아시죠? 보셨죠? 그거 유튜브에서 세계적 화제입니다.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할아버지도 부르고 아들도 부르고 손자도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적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잘 불렀어요. 그 노래 굉장히 어려운 노래입니다. 8절까지 가는데 한 7분 되는 노래예요. 그 중에 1절을 부르는데 과하게 부르지도 않고 음정 정확하고, 그래서 그 노래 속에 한 동영상 또는 기사 밑에 붙어 있는 댓글을 제가 다 읽어봤더니 다 참 미국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야, 이런 노래를 부른 대통령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축해주고 뒤에서 싹 빠지는 거, 그것도 참 좋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가지고 완전히 세계적 스타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좋은 대통령을 아슬아슬하게 0.73%포인트 차이로 만들어낸 한국인이 누리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 기자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하나 더 소개하면은, 이분 이야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서 인기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인기가 없다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평화선을 꺼가지고 일본 어선들을 막 잡아간 그 기억이 너무 강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꽁 하는 게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트루만 아닙니까? 트루만. 원조폭탄 떨어뜨렸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보면 트루만이 가장 고마운 사람인데. 그래서 이 일본 특파원은 이승만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건 나는 아는데, 어디 가면 일본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승만의 위대성을 가르쳐 줄까 고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영훈 교수가 쓴 한국 경제사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아, 나도 읽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그 표현이 굉장히 문학적이라서 그 딱딱한 책을 읽어보면 꼭 무슨 대하소설을 읽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온다. 이영훈 교수가 쓴 한국 경제사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조선은 바다에서 철수했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16세기 무렵입니다. 15세기 16. 조선은 바다에서 철수했다. 조선은 반도국가면서도 바다로 나가지 않고 바다에서 철수해버렸습니다. 뭐냐? 공도정책을 썼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육지로 이주시켰죠. 공도정책. 그게 뭡니까? 해양 문화권에서 살아야 할 지리적 조건을 갖춘 나라였는데, 그래서 신라, 고려 다 해양 국가였는데 조선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주자학적인 그런 이데올로기도 있고, 당시 명나라가 영락제 이후에 해금 정책을 펴가지고 대외 무역을 금지시킨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바다에서 철수해버렸다 입니다. 이거야말로 한국 현대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니까 이 일본 기자가 무릎을 치면서 자기도 그 대목이 하도 명쾌해서 밑줄을 쳐놓았다 그러더라고요. 밑줄을 쳤다. 즉 조선이 망한 거는 해양 문화권에서 내륙 문화권으로 돌고, 그러다 보니까 외교, 과학, 기술, 경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 결국 일본에 먹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런 근사한 모습은 우리가 해양 문화권에 속하게 되었다. 개화 운동이라는 게 결국은
바다로 나가자는 운동이거든요. 해외로 나가자. 그 개화운동을 통해서 걸출한 인물을 한 분 배출했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 박사 논문의 제목이 Neutrality as Influenced by America. 미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자체로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논문이고 미국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논문이고 그 문장이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그 구글에다 전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을 창시했다고 그러지는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를 아마 처음으로 소개한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국제법적 시각을 가진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조선이 바다에서 철수했는데 대한민국을 다시 바다로 해외로 세계로 밀어넣은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바다를 발견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조선조 지식인 중에 태평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태평양이. 일본은 막부 시절에 무사가 태평양을 횡단해가지고 세계 일주를 한 기록도 있습니다. 센다이에 가면은 그 사람이 가져온 물건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선조는 태평양을 몰랐잖아요. 태평양을 발견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아닙니까? 이승만이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에서 세계를 보니까 태평양이란 개념이 이승만 대통령 머리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일본 기자들이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불행하게 암살되었을 때 미국 언론이 아주 극찬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스테이트맨이었다. 그 이유가 아베 수상이 인도 태평양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태평양만 있었는데 이걸 인도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 공동체의 안정과 뭐 개방, 평화, 번영 뭐 이런 컨셉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태평양을 발견한 사람은 이승만 아닙니까? 그런 국제법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평화선을 끈 거 아닙니까? 평화선을 긋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또 국제법적으로 맞잖아요. 그런 이승만, 너희 노선을 잇는 사람이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으로 나타났으니까 요새 윤석열 대통령을 윤승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이승만 합쳐서 윤승만이라고 부르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 일본 기자의 충고 중에 상당히 좀 아픈 지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언론은 참 이상하다. 왜 동남아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한국 언론은 선진국만 좋아하고 개발도상국 후진국은 무시하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왜 동남아에 특파원을 안 보냈느냐. 그 친구는 서울 특파원을 하다가 나중에 방콕 특파원을 한 친구인데. 자, 이제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봤는데 요사이 중국 경제가 쇠퇴하는 걸로 봐서 이게 동남아의 세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동남아, 인도까지 포함하니까요. 인도는 이미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됐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근데 그 격차가 커집니다. 중국은 인구가 줄고 인도에서 1년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1년에 늘어나는 인구가 16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는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해마다 하나씩 생깁니다. 그래서 몇 년 가면은 인도 인구는 17억까지 가고 중국 인구는 13억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 격차가 심합니다. 또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이런 인도를 무시하느냐?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한 5, 6천만 되죠. 세계 4등 아닙니까? 그 기자 이야기가 금년간에 인도네시아 GDP가 한국을 뛰어넘는다. 베트남 인구 아마 1억 올해 내년 좀 넘을 겁니다. 필리핀도 인구 1억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사우스라고 부리는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람은 왜 관심이 없느냐, 참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돼가지고 저도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나오다가 종로에 종교교회가 있습니다. 종교교회 아시죠? 그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 종교는 우리가 믿는 종교가 아니고 다리교자인데 무슨 상당히 사연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래된 교회죠. 그 교회 벽에 이 교회를 세운 분의 인물을 부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뭐 남궁옥 선생 뭐 이런 분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윤치호 선생이 있어요. 윤치호 선생은 우리 애국가를 작사한 분이죠. 개화 운동할 때 영어를 참 잘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기록을 남겼습니다. 윤치호 일기. 이것은 우리 역사 연구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회장도 하시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말년에 친일을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뭐 친일이라는 게 독립운동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는 게 아니고 말년에 태평양 전쟁 때 전시 아닙니까? 전시에. 아니 전시에 국가 권력이 일본이란 제국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협력 안 하면은 감옥에 가든지 죽는 거 아닙니까? 그때 친일을 한 걸 가지고 그 종교교회 마지막에 그 윤치호 선생의 생애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래 놨더라고요. 일제시대 말기에 협력해가지고 5점을 남겼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협력했다 하면 그걸로 끝내야지. 5점을 남겼다고 쓰면 됩니까? 한 인간에 대한 이거는 모독 아닙니까? 아니, 더구나 종교교회라는 기독교가 사랑과 관용을 모토로 하는 종교가 그 교회를 만든 사람, 애국가를 작성한 사람, 위대한 독립개화운동가의 말년의 그 행적을 5점을 남겼다고 썼어요. 5점을 그거 딱 읽어보니까 꼭 제 가슴에 누가 면도칼로 싹 긋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반일 종족주의, 가짜 민족주의 아닙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기준하면은 조지 워싱턴도 친일파 아닙니까? 그 사람 친영파 아닙니까? 영국군 장교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 중에 조지 워싱턴이 친영파였다고 매도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역사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입니다. 역사전쟁에서는 간단합니다. 이승만을 바로 세우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바로 세우면 대한민국 바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특히 김정일이는 한국 사람 만나면은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거 기록 보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기자들, 한국 언론인들 모아놓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 남한에서는 유신을 자꾸 부정하는데,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 상황에서 유신한 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럽니다. 그러고 서울의 발전상을 보면 같은 민족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독재자는 원래 언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북한이 박정희보다도 이승만을 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6.25 남침했을 때 첫날 이승만 대통령이 무초대사한테 우리는 남녀노소가 다 나와가지고 몽둥이와 돌멩이를 가지고라도 싸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트루먼 대통령은 디네치슨 국무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다는 이야기가 We have got to stop the sons of bitches no matter what.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 개자식들은 막아야 합니다. 그 뒤에 기자회견에서 요거는 유엔이 만든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인데 요거는 그 성격이 밴디트 레이드 마적단 습격 사건이다.
마직단 습격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유엔군을 우리가 조직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트루만이 점잖게 남친 보고를 듣고 디네이션 국무장관한테 이거 신중하게 대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방국인 영국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천천히 합시다 하고 전화기 딱 내려놓았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닙니까? 트루만 대통령의 불칼 같은 그 결단의 사나이 트루만 대통령의 순간적 결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살고 대만이 살고 일본이 경제 부흥하고 서독은 재무장하고 나토는 군사 동맹체로 커지고 트루만 대통령이 본격적인 대소 군비 경쟁을 하면서 군사비를 4배로 늘리고 병력을 160만에서 320만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그 40년 뒤에 동서냉전에서 서방세계가 승리하는데 거기에 또 큰 역할을 한 게 서울올림픽 아닙니까? 서울올림픽을 통해서 그게 중계가 되니까 동구에 있는 사람들 보고 그 텔레비전 중계를 보니까 오랜만에 또 자기 팀이 참여해가지고 성적 좋고 하니까 소련도 그렇고 루마니아도 그렇고 동도 체코 사람들 얼마나 그 서울올림픽 중계방송 열심히 봤겠습니까? 보니까 거지 국가, 식민지 국가라고 알려져 있었던 한국이 저렇게 잘 산다. 우리는 이건 뭐냐 도대체. 그런 문제의식이 그 다음에 1989년에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동구 공산권을 차례로 무너뜨리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게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화자찬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승만, 트루만 두 분의 결단에 의해서 동구 공산권 소련까지 다 무너져 버렸다. 그래서 6.25는 이긴 전쟁이고 세계가 이긴 전쟁이다. 세계 3대 전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박 회장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업인이 돈을 내가지고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상암동에 있는 데 동상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 세력들이 몰려와가지고 막고 서울시도 그 땅이 서울시라고 해가지고 세우지 못하게 했어요. 지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지구상에서 어떤 인물 기념관에 그 인물을 못 세우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건 완전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도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죠.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뭐 좋은 소식이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지지부진해요. 아니 서울을 세계 10대 도시로 만든 박정희 대통령에게 땅 한 평도 못 내주겠다는 이런 대한민국이라면은 역사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갱이 정율성 동상 공원 세우고 골수빨갱이 홍범도 화물 만들어내는 이런 풍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역사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념 발언이 너무 과격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과격한 게 진실을 말하면 과격하죠. 비겁한 자들한테는 용감한 사람들이 제일 싫습니다. 노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노예보다 용감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 치명적 사대주의와 노예 근성, 그들의 정신을 사로잡는 가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이걸 뚫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역사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진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응원하실지 응원하셔야 되는 거죠. 한번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라 고민할 것 없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모금에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상한 방송하는 언론사에 전화하는 것, 이게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이념전쟁, 역사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 전쟁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개념 없는 국민의 힘이 어제 푸틴 김정은 회담을 이야기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맞습니까? 국무위원장이 맞아요. 한반도에서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은 국가 아니잖아요.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국무위원장이라 쓰면 안 되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국가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한술 더 떠가지고 평양에서 연설하면서 자기를 남쪽 대통령이라고 격하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하면서 마치 김정은이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연설한 적이 있습니다. 끔찍한 연설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서 위원장 밑에서 나는 남쪽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런 연설을 해도 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 당시에 요사이는 저쪽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연설이 나왔을 때 신문사설 중에 그걸 지적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역사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용어를 정립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 정상은 대한민국 대통령 뿐입니다. 이거는 그냥 문재인, 김정은 회담, 김대중, 김정일 회담 이렇게 하든지 요거는 북한이 쓰는 게 맞을지 모릅니다. 순회 회담 또는 최고위급 회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정상은 아닙니다. 정상. 그 다음에 북미라고 하는 자 있잖아요. 북미. 어떻게 북한이 나라도 아닌데 동맹국보다 앞설 수가 있습니까? 북미라고 쓰는 사람은 바보 아니면은 친북주의자입니다. 바보가 더 많죠. 그 다음에 평화통일이라는 말씀은 안 되죠.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했으니까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우리는 평화통일을 그만 쓰고 자유통일로 바꿔야 합니다. 민족공조란 말 쓰면 안 되죠. 아니 북한 노동당 정권과 무슨 민족공조입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이 민족 반역 세력인데 민족 반역 세력과 공조하면은 그거는 민족 반역자끼리의 공조지 그게 민족공조가 됩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6.15 선언부터 나오는 말인데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이거 다 사기 아닙니까?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 한국 사람들은 이 개념에 약하고 한글 전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이 의미 파악이 안 돼가지고 좋은 말만 들이다 늘어놓아버리면 그게 깜빡 속습니다.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첫째, 민족 경제가 어디 있어요? 아니, 남북한이 이게 민족 경제입니까? 사회주의 경제가 있고 자본주의 경제가 있는 거지. 그런데 민족 경제를 하면 뭐 근사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균형 발전? 아니,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을 하려면 간단하죠.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00 수준으로 안쳐버리면 되죠. 그래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해야 남북한 균형 발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북한에 갖다 바치자는 걸 좋은 말로 만든 거죠. 또 유무상통이라는 말도 씁니다. 이게 조폭들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무상통. 부자한테 돈 뺏으면서 야 우리 유무상통하자. 그런 조폭 논리가 14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야 합니다. 여기 바꿀 게 많아요. 용어. 그래서 요새 우리 정부가 쓰는 말 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그럽니다. 트리티드 워터라고 해요. 처리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런 모순이 생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안전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오염수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오염을 제거한 처리수가 안전한 거지. 그런데 왜 못 바꾸느냐? 대통령이 그것까지 참 챙기기에는 정말 참 신경질을 할 텐데 밑에 공무원들이 좌익 눈치를 보니까 오염수라고 하면은 당신 일본 편이냐 하는 이야기 듣기 싫어가지고 계속 처리수라고 하면은 일본 편이라고 욕할까 싶어가지고 계속 오염수는 안전합니다. 오염수는 안전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먹히겠습니까 이게.
이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이념 무장이 지금 여당 중에서 제일 뛰어난 분이니까. 그런데 요사이 저의 기회가 하나 오긴 왔어요. 이른바 가짜뉴스에 의한 대선 공작. 가짜뉴스에 의한 대선 공작? 이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가짜뉴스에 의한 윤석열 낙선 공작이죠. 그걸 벌린 세력이 이제 네트워크로 존재한다는 게 이제 실감 있게 드러났습니다. 뉴스 타파라는 매체가 녹음한 내용을 변조를 해가지고 완전히 범죄적 조작을 해가지고 윤석열 검사가 무슨 뭐 조운영이라는 사람을 봐줬다는 식으로 엉터리 기사를 발표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KBS, MBC, YTN, JTBC 그 다음에 경향신문 등등이 투표 사흘 중에 집중적으로 퍼뜨린 것 아닙니까? 그때 여론조사에 의하면 5% 내지 10%포인트로 윤석열 이긴다고 나왔다고요. 근데 그게 개표당이 왜 0.73%포인트로 줄어들었느냐. 저는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할 뻔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이었습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에 가담한 자들이 뉴스타파, KBS, MBC, YTN, JTBC, 경향신문 등등이었다. 이건 부정선거입니다. 가짜뉴스에 의한 부정선거입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정권을 바꾸는 차원의 부정선거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3.15 부정선거에 사형에 처해진 사람이 당시 3.15 부정선거 때 내무장관 최인규였습니다. 최인규는 발표명령하고 관계없습니다. 발표명령이 있을 때는 내무장관이 홍진기 씨였어요. 부정선거를 획책했으니까 이거는 일종의 반역죄다 해가지고 사형 집행한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를 기소한 이유도 부정선거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저지했다 해가지고 지금 걸어놨습니다. 트럼프가 거의 다 유죄받으면 징역 한 700년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일 큰 문제는 공정한 선거와 평화적 정권교체를 방해하는 겁니다. 가짜뉴스, 즉 이 쓰레기 기자, 사이비 언론이 작당을 해가지고 가짜뉴스를 유포시켜서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뜨리려고 했다. 이게 완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JTBC는 재빨리 자기들이 그동안에 잘못한 걸 고백을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했다고 나오는데 KBS, MBC, YTN은 서로 짠 것 같은데 시청자들을 혼란시켰다고 그랬어요. 아니 시청자들을 속이려고 했지 무슨 혼란은 무슨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 인터뷰한 내용 원본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합니다. 아니 뉴스타파에서 저장하는 걸 확인할 수 없으면 보도를 안 해야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왜 그걸 보도를 합니까? 그래 놓고 그걸 혼란시켰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거 KBS, MBC는 이 방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저거 허가 취소입니다. 허가 취소해야 됩니다. 형사처벌은 별도로 하더라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미국에 하나 있었어요. 2004년 9월에 미국 CBS의 60 Minutes라는 프로가 그 댄 레드라는 유명한 앵커맨이 이제 나레이션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시 당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 방위군으로 근무할 때, 장교로 근무할 때 근무 태도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골칫덩어리였다 하는 걸 가지고 문서를 하나 입수를 해가지고 폭로를 했습니다. 나가자마자 그 문서가 조작되었다 하는 반론이 막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문서가 조작된 게 아니고 진본이라는 것을 CBS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과하고 기사 취소하고 외부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뉴스 담당 사장, 그 밑에 PD 등등 해가지고 4명을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댄 레드라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앵커맨이었죠. 25년 동안. 그 사람 그 다음에 물러났습니다. 5명을 몰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60 미니트를 만든 사람들은 확인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좀 틈이 있었는데 이자들은 KBS, MBC는 그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뉴스타파가 뿌린 걸 그냥 받아가지고 독극물인데 이걸 좋은 무슨 식품인 것처럼 팔아가지고 아마도 수십만 명의 유권자를 돌려 세운 것 아닙니까? 이거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이걸 뭐 어떻게 처벌해야 되느냐? 미국하고 우리하고 법체제가 다르니까 미국에서 최근에 트럼프 편에 서가지고 2021년 1월 6일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람들을 미국 FBI가 하나하나씩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용하게 하죠. 1,100명이 기소됐습니다. 1,100명. 그 중에 주모자 그분 징역 22년 받았어요. 프라우드 보이스라는 그 극단단체의 지휘자는 현장에 가기도 안 했어요. 뒤에서 SNS로 이렇게 배후 조종했다 해가지고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범죄가 내란 선동이었어요. 내란 선동. 이거 가짜뉴스, 한국에서 가짜뉴스 퍼뜨린 자, 이 자들이 내란 선동입니다. 이거 내란입니다. 물론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이 아니라 우리 형법에 보면은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내란이다 이래 되는데 저는 이 법 해석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든 것만 폭동이 아니라 가짜뉴스를 가지고 정권을 뒤집으려고 하면 이거는 폭동으로 봐야 된다. 내란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민족사적 정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뭐 결론부터 그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은 한반도는 지금 남북한 대결인데 이승만 대통령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다. 소수의 공산주의자와 다수의 한국인의 대결이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 정권의 핵심 분자가 한편에 있고 핍박받는 북한 동포가 있고 한국민이 있고 하니까 남북한의 대결을 김정은 대 한민족의 대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김정은을 한민족 속에서 고립시켜야 됩니다. 고립 섬멸시켜야 합니다. 남북한의 대결은 이런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 사이 정통성이 어디에 있느냐? 삶의 양식을 자유민주주의식으로 할 거냐, 사회주의식으로 할 거냐를 결정하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입니다. 여기서 이념전쟁이 진행되고 동시에 역사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6.25 때 보면은 고지를 앞에 두고 소대장이 돌격 명령하고 앞장설 때 그 소대원이 따라주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돌격했을 때 70%만 들고 일어나가지고 소대장을 밀어주면 고지 점령에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소대장이 부대원들을 괴롭히고 하면은 그때 표가 난다 그래요. 안 따라준다는 겁니다. 그럼 죽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고군분투하도록 만들면은 이 역사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넘어가면은, 이번에 정권이 넘어가면은, 그때는 저는 한국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은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